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 하락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1분기 GDP 이제 예비치가 아닌 또 이렇게 수정치 또 발표되면서 하향 조정되었는데요. 평소 같으면 좋아할 만한 증시가 좋아할 만한 뉴스였습니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도 조금 늘고요. 그러나 그것이 또 채권시장에서는 또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춰줬지만 어제만큼은 또 주식시장에서는 그다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특히 세일즈포스가 실적 쇼크 여파로 20% 가까이 폭락하면서 다우지수의 낙폭이 더 컸고요. 빅테크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할 것 없이 다 3%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또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들이죠. 이쪽은 또 오르는 굉장한 혼조세입니다. 금리나 뭐 주식이나 환율 할 것 없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레벨과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조정이 얼마나 깊어지는가 아니면 추세 반전인가의 여부를 이제 좀 판단할 때가 됐고 오늘 밤 나올 4월 PCE 지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도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죠.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뭐 세금 좋아하는 분들 없으실 것 없죠. 같은데 그중에서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중 과세라는 따가운 논총을 받아왔죠. 네, 그렇죠. 최근 정치권에서 1주택자 폐지론이 언급되면서 종부세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좀처럼 잠잠할 날 없는 부동산 시장, 한 주간의 핵심 소식들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AI 빅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장은 차차 눈앞의 현실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도 잘 버티던 미국 경제가 점차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어제에 이어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86%, S&P 500이 0.60% 하락했고 나스닥이 1%대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주신 것처럼 러셀 2000 지수 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요 종목들 흐름 보시면 어제와 딱 반대의 상황인데요. 어제는 빅7 위주로 시장이 좀 버텨줬는데 결국엔 빠졌고요. 간밤에는 빅7 위주로 하락하면서 주요 지수 빠졌지만 반대로 중소형주들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3%대 크게 하락했고 애플은 0.53%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3.7%대 빠지면서 반도체주들 대부분이 하락했고 구글과 아마존도 각각 2%와 1%대 하락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1.5%대 하락했고요. 일라이릴리는 반대로 0.43%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개인 투자자들이 참 좋아하는 테슬라 1.48%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종목 중에는 세일즈포스 하락이 깊었습니다. 세일즈포스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용 고객관계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죠. 세일즈포스 전날 장 마감 후에 예상치를 밑돈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세일즈포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낸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개장 전 시간을 거래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번 정규장에서도 20% 가까이 내리면서 다우지수가 하락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거시적인 지표 살펴보면 미국의 지난 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추정치가 발표됐습니다. 1분기 GDP 추정치가 연이율 1.3%로 나왔는데요. 속보치였던 1.6%보다 0.3%포인트 낮았습니다. 높은 금리의 초과 저축 소진, 소득 증가세 둔화 흐름이 결국엔 부진한 소비 지출로 연결된 건데요.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은 것도 충격이었는데 잠정치가 당초 계산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더딘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변화 추이로 보시면 미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깜짝 성장 기록한 이후에 올해 들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정부에서 푼 지원금으로 억눌렸던 소비를 폭발시키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경제 상황 탄탄하게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 가운데 가계 저축률이 바닥이 나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점차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2분기에 성장률이 1% 이하로 내려갔는데 물가는 목표로 하고 있는 2%에 미치지 못하고 고공행진한다면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지겠죠. 올해 들어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 발표 이후에 금리 선물 시장 9월이 아닌 11월에 첫 금리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 횟수는 자연스럽게 한 번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총재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완만한 흐름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시장을 달랬지만 잘 먹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시카리 총재와 메스터 총재가 올려놓은 금리를 윌리엄스와 굴스비 총재가 진정시키는 패턴이 연준 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주요 원인, 미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4.6%로 치솟았던 10년물 국채 수익률 4.5%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한편 유가는 2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갑니다. 미국 주간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하고 1분기 GDP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유가는 내림세 보였는데요. WTI 배럴당 77달러,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AI 랠리가 멈춘 상황에서 기다렸던 4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던 5월이었는데요. 시장의 불균형이 맞춰질지 혹은 더 심화될지 그 분수령으로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연일 신고가 랠리를 벌여온 델의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대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전망치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놨지만 시장은 실망이 더 컸습니다. 매출은 220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17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는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이 강력한 AI 수요를 증명할 서버 주문도 26억 달러, 출하량은 전분기보다 2배 넘게 늘었지만 시장의 기대감을 채우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이 공개된 직후 주가는 시간의 거래소 20% 가까이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델의 주가는 AI 붐을 타고 실적 발표 전까지 최근 5일간 20%, 한 달간 40% 고공행진하면서 올 들어 엔비디아보다도 높은 상승률을 보여왔는데 피로가 누적된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출시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정부기관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후 공도 주행 테스트를 거친 뒤 몇 달 내로 고객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그간 당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 이후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는 등 주요 규제 문턱을 넘으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선 이번 FSD 현지 판매 승인이 빨라진다면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등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한 데이터를 더 많이 빠르게 수집할 수 있어 비약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활 선봉대를 맡고 있는 라피더스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증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우리 돈 8조 원을 지원 사격하기로 했는데 목표한 2나노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선 44조 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자 정부가 나서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근거 규정까지 마련하고 나선 건데요. 일본 정부의 주도로 도요다와 소프트뱅크 등 네노라는 기업들이 합쳐 만든 라피더스지만 신생업체이기 때문에 대출 실적이 없어 융자를 통한 자금 조달의 난항을 겪어왔는데 이번 결정이 승인된다면 막혔던 돈줄, 숨통을 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에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세일즈포스가 20년 만에 최악의 날을 보냈습니다. 목요일장 주가는 20% 가까이 폭락했는데요. 실적 쇼크, 어두운 전망이 원인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우리 돈 13조 원에 그치면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다음 분기 역시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면서 투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추후 성장 동력으로 인공지능을 제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실적이 공개된 이후 최소 10곳의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고요. 세일즈포스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내후년까지도 매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세계 1위 CRM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구력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의 증시를 부양할 만한 큰 호재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기대감이 올랐던 업종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에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올해 초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모건 스탠리 출시의 이사를 영입하면서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 라인 야후 사태에도 IPO 추진은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한편 미국 상장으로 인해 네이버 웹툰의 예상 기업 가치는 약 4조에서 5조 원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장 이후 웹툰 대형주가 등장하게 되면 본격적인 웹툰 섹터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들도 동시에 시장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웹툰 제작사들에도 과실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기대감에 어제 국내 웹툰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11.15% 올랐고요. MBT도 10.9%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핑거스토리와 DNC 미디어가 각각 4.26%, 2.13% 뛰었습니다. 그간 뜨거운 감자였죠. 올해 의대 입시 모집 정원이 드디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의대 모집 인원을 4,610명으로 확정해 전년 대비 약 1,500명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모집 정원은 지방권 의대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 합격선이 전년보다 내려가면서 상위권 이공계생 등 의대를 노린 N수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이번 수능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N수생이 1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벌써 학원가에서는 의대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는데요. 교육 관련주들이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면 웅진 싱크빅이 3.46%, 디지털 대성이 2.56% 올랐고요. 메가스터디 교육과 메가스터디가 각각 1.24%, 0.35% 상승했습니다. 산업부가 미국 상무부와 함께 원격 의료 등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산업부는 한미 원격 의료 쇼케이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행사는 양국 디지털 헬스 및 원격 의료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죠.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디지털 헬스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가 10주 동안 약 38만 5천 건 늘어났고 또 원산협이 실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 7명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도 어제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 JLK는 미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20% 가까이 급등했고요. 블루엠틱이 12.6% 뛰었습니다. 이어서 토마토 시스템이 3.21%, 또 소프트센이 2.73%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장을 끌어내린 주범이었죠.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LG 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 LG화학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 글로벌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해 재무 비율이 악화됐다고 지적했죠. 또한 하이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한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거의 제시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매도 의견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런 소식들의 2차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는 더욱 얼어붙고 있습니다. 국내 2차전지 대장주들이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0.91% 떨어져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1.96% 내렸습니다. 그 밖에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이 각각 4%대, 또 5%대 떨어지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장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시장이 연이틀 급락해 5월 한 달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요즘 시장은 다른 이슈들보다도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에 어제도 속수무책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메이저 수급 주체는 사라졌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은 시장이었습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1.56% 낙폭을 보이면서 2635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사흘 연속 약세였고요. 코스닥도 0.77% 조정을 받아서 830선이었습니다. 결국엔 한 달여 만에 최저치, 한 달 기준으로 G20국가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글로벌 금리 부담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자금을 빼고 있습니다. 어제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는데요. 외국인이 7,839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4,494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는 동안 개인만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 어제도 1조 1,00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의 하락폭이 조금 작았습니다. 외국인이 405억 원, 기관이 209억 원 순매수 기록했고요. 개인만 203억 원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체크하시죠. 고금리 우려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은 대체로 약세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이 소폭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이틀간 하락장에서도 KB금융은 연일 상승부를 키면서 시총 9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죠. 삼성전자 파업 소식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2% 넘는 조정을 받으며 7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3.36% 급락해 4거래일 만에 2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됐습니다. 여기에 2차전지 밸류체인도 악몽 같은 목요일을 겪었습니다.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이 신용등급 하향 조정 소식에 4% 하락하면서 32만 8천 원, 2022년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면 여기서도 시총 1위인 에코프로비엠, 장중에 1년 내 최저가를 찍었고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도 0.22% 약세, 엔캠이 5%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고요. 헬스케어 대장주와 반도체 소부장주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이 1%대, HLB는 7%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다만 HLB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FDA로부터 보안 요구 서한을 추가로 수령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에서는 리노공업과 HPSP가 3%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클래시스만 0.73% 플러스권이었습니다. 진정되나 싶었던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밀려나는 금리 인하에 국채금리가 반등하자 환율은 14원 40전이나 올랐습니다. 1,379원 40전으로 껑충 뛰어서 한 달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금리 불안에 하락하고 있지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AI와 데이터 센터 관련 섹터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또 모멘텀이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는 AI 메가트렌드 초입기의 진입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AI와 데이터 센터는 향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원한 에이드 한 잔 어떠세요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에이드는 AI와 데이터, 일렉트로닉스, 전자공학을 이야기합니다. 관련된 세 가지 섹터로 AI와 기판, 변압기를 꼽았는데요.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AI 가속기 시장이 확대되고 또 HBM 수요가 증가하고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서 냉각 방식이 더 발전될 것이라며 PSK홀딩스와 HPSP를 유망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판의 경우에는 AI 활동 증가로 고성능 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글라스 코어 기판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글라스 코어 기판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유기 기판보다 더 미세한 회로 구축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처리량 또한 8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로운 소재 기반의 기판인 만큼 상용화 전에 검증을 위한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기판 쪽에서는 기가비스를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테마는 신규 변압기 또는 노후화된 변압기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발생하면서 주목받을 섹터인데 배전기기와 전력기기 등의 경쟁력을 보유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매크로는 약하지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성장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에이드, AI와 데이터, 전기 관련 테마주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까지 살펴보시죠. 오늘은 우리나라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일본의 4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실업, 그리고 중국의 종합과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의 분위기 가늠해 볼 수 있겠고요.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릭, 엔캠이 편입되는데 이 종목들에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바이오업계 최대 이벤트 중 하나인 임상종양학회가 개최됩니다. 참가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우주항공 업종이 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2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영향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이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간밤 미국 증시가 대형 기업 실적 부진과 GDP 성장률 둔화에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소 부담감을 앓고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자 5월의 한 달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슈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지금 전반적으로 지표에 대한 해석이 많이 혼란스러운 시점이잖아요. 네. 예. 예. 어제 장을 보면서 뭐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증시가 반길 만한 지표들이 나왔거든요. 경기 둔화 얘기거든요. 경기 둔화 조짐, 뭐 예. GDP가 뭐 속보치보다 조금 이렇게 둔화된 어떤 또 추정치가 나왔고 이게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 확정치 세 번에 되죠. 걸쳐서 예. 나오죠.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뭐 주간 실업 수당도 조금 그러하고 잠정 주택이었나 신규 주택이었나 모르겠는데 주택 지표 하나가 뭐 집이 거의 안 팔리고 뭐 이런 것들을 평소 같으면 좋아할 텐데 어쨌거나 뭐 4.6%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크리티컬한 레벨에서 네. 조금 지표 나오니까 금리는 하락해주고 달러도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그러면 증시는 가져야 되는데 못 갔다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요. 결국 보니까 다 숨이 턱에 차는 레벨이 다 있구나. 아, 시장 지금 레벨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숨고르기 하고 어느 정도 또 시장에서 늘 있기 마련인 조정 과정으로 끝나주면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엔비디아 PC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가 제일 피해야 되는 시나리오는 갭 출발입니다. 갭 하락 출발. 그러니까 지금이 딱 크리티컬한 포인트다 크리티컬한 이렇게 보시는 포인트죠. 거네요. 예, 예. 한 1,100불 정도에서 좀 다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1,150불까지 너무 오버했던 그 부분인데 오늘 거기서 그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패턴이 되거든요. 오늘 만약 갭 하락이 된다면은 섬골 반전, 아일랜드 리버설 그래서 조금
길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시나리오만 피한다면 싶은 그런 정도로 한번 관전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 네. 지표들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니까요. 오늘 좀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 김지연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떨어졌는데 특히 지금 뭐 세일즈포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19% 넘게 떨어졌는데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1분기 GDP 성장률이나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택 판매 같은 이런 경제 지표들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연준위원들 발언에도 이제 부채 금리는 하락을 했지만 이제 일부 기업들의 이제 그런 실적 부진이나 성장 둔화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나 뭐 소프트웨어 업종이 이제 지수 하락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이 시장 금리 하락이라는 그 긴축적인 매크로 환경이 좀 완화되면서 그 외 유틸리티나 금융, 소비재나 이제 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점은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금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엔비디아 지금 뭐 시장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표현해 주신 대로 뭐 턱에 찼다 이런 표현 이 정도도 다소 나오고 단기적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이 AI 랠리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제 그 기술주가 좀 약세 보였던 거는 엔비디아에 사실 개별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장 후반 들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칩 제조업체들이 이제 중동으로 이제 AI 그 관련된 제품을 이제 배송하기 위한 그 라이선스 발급을 늦추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중국이 이제 중동 쪽에 그런 데이터에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기한은 이제 일단은 불확실해서 향후에 좀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지수가 하락할 때 이제 엔비디아만 이제 홀로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명분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제 저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 시즌도 끝났고 좀 모멘텀이 많이 소멸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김지연 연구원님 오늘 이제 밤에 결국 이렇게 4월 PC 소비자 물가 소비자 개인 소비 개인 지출. 소비 지출. 네네네. 네. 자, 이 지표가 의외로 중요해져 버렸는데 한번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어제 1분기 GDP 성장률 그 세부 내용들을 이제 보면은 소비 둔화가 좀 주된 요인이었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완만한 경기 둔화 전망이 유효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지표에서도 상품단에서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물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음 확인되었고 또 이제 1분기 PC 지표 역시 어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PC 물가가 좀 추가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뭐 사실 뭐 0.1% 포인트 정도 조금 높게 나오더라도 이제 충격을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최대 변수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와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실제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대선 1회는 그 대선뿐만이 아니라 의회 선거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의회 선거에서 상하원의 지배 정당이 이제 갈리는 교착 상태가 되면은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정 정책을 확장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을 때 어쨌든 성장주나 이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같은 성장주에 좀 더 이제 우호적인 환경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이제 뭐 대중국 견제나 이제 관세 인상, 뭐 전략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같은 부분들은 동일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서 기계업종에 좀 긍정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원래 저희 목요일 출연자분
예, 우리 목남이 우리 강 부장님. 네, 오늘 일시적 금남이 하시기로 일시적 했잖아요. 금남이.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 강재원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적 금남이 강재원 부장입니다. 어제 원래 출연 스케줄대로 어제 나오셨더라면 목요일 날 나오셨더라면 오늘하고 또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네, 하다 네. 싶기도 한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 조금 이렇게 시장 흐름도 그거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심기가 불편하세요. 여러 네. 가지 이렇게 채팅창이나 무슨 뭐 여기저기를 종목 토론방이나 저도 한번 훑어보는데 지금 굉장히 다들 곤두서 계시네요. 예, 누구 하나만 걸려봐 이런 느낌. 누구 하나 걸려봐. 네, 예. 지금 우리 시장 여기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무슨 수급입니까? 아니면 무슨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예, 일단 어제 미국장부터 좀 미국 장부터. 보자면, 네. 예, 저는 이제 좋은 것만 좀 보자면, 좋은 것만. 예, 미국 블룸에너지가 7.25%대 급등을 했고요. 블룸에너지. 그다음에 플러그 파워가 3.13%대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 관련 종목과 SOFC 예, 고체 산화 연료전지 요 종목이 오늘도 강세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돼버린 거죠. 네. 국내 증시의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약세 원인이 지수를 눌렀던 이유는 가장 큰 것 같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삼성전자 역사적 첫 파업 제목부터가 상당히 좀 센세이션해 보이는데 일단은 연차를 써서 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착한 파업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호응이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냉랭하다 못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인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고요. 다만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삼성그룹 직원들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이참에 좀 워라밸이 좀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회사로 변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일단은 지수가 빠진 가장 큰 원인은 실적 발표 직후이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그 즉시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이 실적 발표 후에 나오는 첫 추세가 통상 2분기 때까지나 3분기 때까지 이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날 주가 움직임이 잘 나왔는데도 차익 실현이다. 그러면 이게 고추세로 조금 미흡하게 나왔는데 오히려 돌파하면서 고점 추세 돌파했다. 그러면 그 방향이 최소한 한 3개월은 더 갈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실적 잔치가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손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장이 냉랭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하지만 이 조정은 길어봐야 한 일주일 정도 이내면 조정이 마무리될 겁니다. 다시 한번 2분기 실적 잔치를 준비하기 위한 시장이 돌아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아무래도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좀 개별적인 이슈까지 좀 더해지고 있잖아요. 앞서 저희 뭐 산업 뉴스에도 네. 나왔습니다만 그 세계 이혼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노 관장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 밖으로 위자료는 20억 원 그리고 재산 분할이 1조 3,800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SK 그 그룹 주식 뭐 매각해서 현금 마련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또 이게 경영권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쉽지 않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얼추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혼이라는 게 재산을 증식한 기간 동안 그 부부 생활 유지했으면 그 당연히 절반 분할한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을 거고 재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했거나 어떤 대비책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SK를 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네. 어떤 종목이 더 매력적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둘 다 딱히 매력적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은. 그래요? 네. 그냥 일단 관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이내에 주가 희비로 본다고 한다면은 한 달이라고 한다면 저한테는 상당히 중장기거든요. 네. 그 기간으로 놓고 본다면 네.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다 공개가 됐고 지금은 심리와 수급으로 싸우는 게임인데 SK 하이닉스는 지금 팔아도 언제 팔아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팔아야 될 건가 계속 고심하고 있는 심리 구간이고요.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젠 들어가도 되겠지. 이런 심리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딱 제가 오늘 상황에서만 봤을 때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강 부장님의 시황은 항상 시장에 있을 법한 조정의 단계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시장 급등과 상승에 이어서 나온 조정 국면이다. 조정 국면이다. 네, 건강한 조정 국면이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은 가끔 듣습니다만 건강치 않은 조정은 어떤 거죠? 조정이 3, 4%대 급락이 나오는 거죠. 하루에 3, 4%?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장이 반등할 때 시장 갖고 있는 포트의 분량을 절반 이상은 덜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가 좀 무너진 상황이죠. 네, 그 그렇죠. 정도 되면. 네. 근데 지금 시장은 개별 종목들은 좀 매매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개별 종목은 네, 그렇죠.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2.5% 이상의 시장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늘려갈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본인이 정해놓는 손절 라인만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어제 여전히 개별 종목에서는 조금 수익 관점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제 뭐 눈에 띄는 종목이라든지 특징주 있으셨나요? 뭐 특징주라기보다는 뭐 이제 상한가 종목도 어제 나왔던 것들, 예,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할 수 있겠지만은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네. 패스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스페이스 광개토라고 100조 원 투자 이끌어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간에서 우주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갔거든요. 시간 외에서 시간 상한가. 그래서 오늘 우주 관련 종목들 강세일 겁니다.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 투자 자금이나 재원 이런 것들이 알맹이가 좀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은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 매매 트레이딩을 해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뭐 전반적으로 뭐 2차 전지 소리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반등 국면인가 이런 느낌도 좀 들었었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어떤 쪽이었죠?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쪽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에 양극재, 실리콘 양극재를 쓴다는 얘기가 돌면서 대주전자 재료가 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통 분모를 찾아보게 되면 어저께 급등이 나왔던 EV 첨단 소재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은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는 하는데 HBM을 등한시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2차 전지는 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가 이제 반등하는 기대감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에 1조 1,2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거 한국 기업들은 정말 긴장을 해야 됩니다. 이 경쟁에서 진다고 한다면 2차 전지의 대세 상승은 다시 안 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반등이 기대가 되는 이유는 주가가 밀려도 많이 밀렸어요. 주가가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통상 관련주 중에서 급등이 먼저 나올 때 대주전자 재료가 먼저 세게 나왔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가 더 매력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반등이 안 나온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이 회사가 전고체 배터리 원료인 황화리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LTC, 이 LTC라는 종목도 반등이 안 나왔죠. 네. 이 회사는 2017년도 때부터 전고체뿐만 아니라 최근 핫해지고 있는 SOFC, 고체 산화 연료전지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네네. 최초로 전해질, 고체 연료전지 전해질을 개발한 기업이죠. 이 두 종목들도 반등의 모멘텀이 충분히 나온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연료전지 관련 종목인 블룸에너지가 미국에서 예. 급등을 했잖아요. 예. 블룸에너지는 사실 SOFC에 가깝고 네. 플러그 파워는 PEMFC라고 해가지고 차량용 연료전지라든지 네네네. 소형 연료전지 이런 쪽에 가까운 기업인데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은 SOFC가 많이 오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이 좀 더 관련주들이 더
강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제 상한가 가까이 갔던 게 EV 첨단 소재였던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강 부장님 정도의 선수급이 아닌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신 그 업력이 이렇게 그다지 길지 않으신 분들이 접근할 만한 종목인가 싶은 데는 저는 좀 한번 부장님 판단이 어떠신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재무제표를 뒤져보면은 이익이 안 나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과거 주가의 추이를 보더라도 진짜 급등을 넘어선 폭등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원위치 않은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분들이 이런 주식을 갖다가 어떤 관심 종목에 넣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라도 계속 이렇게 보셔야 되는가 싶은 부분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본인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종목이 되잖아요. 실적이 적자 상태다. 나 그런 종목 안 봐라는 원칙이 있으면 안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힌트만 얻는 거죠. EV 첨단 소재가 어느 업종에 속해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강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EV 첨단 소재 업종이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실적이 좀 펀더멘탈 있는 종목들을 접근하는 전략을 쓰면 되는 거고 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24% 급등했는 종목들 매수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 매수하면 한 3, 4%만 일시적으로 흔들어도 못 버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런 종목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대주전자 재료가 11% 정도 상승이면 추세 상승 나올 수가 있다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고 예. 그다음에 안올은 아까 뭐 메이크 종목이죠? 머티리얼즈. 그죠? 예, 뭐 매트리얼즈나 아니면 뭐 LTC나 이런 종목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나아 보인다 이런 종목들 반등이 안 나온 종목들에서 한번 줄을 서보자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하면 또 대형주 내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 셀 업체도 있잖아요. 삼성 SDI가 SDI. 주가가 지금 크게 반등이 못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것만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깊게 연결되어 있고 주 종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 같고요. 삼성 SDI가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온다 한다면 네. 전고체 배터리에 아주 강한 훈풍이 확 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그 전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삼성 SDI가. 그렇죠. 한번. 예. 그러다가 거의 다 상승폭을 거의 다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좀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너무 깊게 나왔고 장기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은 슬슬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당장 오늘이 될 건지 다음 주가 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장이 테슬라가 주가가 괜찮았고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그래서 뭐 가비아나 이런 종목들 좀 주가가 많이 내려오겠죠. 그럼 그 매기세가 2차 전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고 또는 산화 연료 전지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뭐 SOFC나 그렇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돈 같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면은 시장이 뭔가 조금 네. 상단이 좀 어느 정도 막혀 있다 보니까. 네, 매우 빠르죠. 네. 천하제일 단타대회. 천하제일 단타대회. 앞서 우주 관련주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또 보면은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사실 본장에서는 이렇게 주가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보면은 그 시간 외에선 또 흐름이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내용 나온 게 사실 오후 늦게 나왔기 때문에 예. 시간에서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다 그 정도 이거는 딱 그 정도. 차트로 매매할 타이밍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전고점 인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 오늘 만약에 10% 이상 떠서 출발한다. 그럼 따라잡는 거 조금 리스크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한 10% 이상 떠면은 한 15%, 16%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 6% 먹겠다라고 전략을 찐다고 한다면은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따라잡을 수 이거 있겠죠. 손 진짜 빨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거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좀 중장기로 가져가시는 분 더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렇게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한 하루 이틀짜리 종목 정도 수준으로 보고 매매 대응하시는 정도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주항공 몇 년 후에 막 100조 원까지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알맹이가 부족하다. 그냥 아직까지는 말뿐인 것 같다. 기대감 이 정도. 예. 하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나올 거다. 하루 이틀 최소한 이 정도는. 최근에 좋았던 그 전력 관련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예. 제가 이제 짧게 수익 실현 손절도 짧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전력 관련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은 절대 팔지 말자. 유일하게 외치는 종목이잖아요. 어허. 그다음에 LS, 그다음에 전선 관련 종목들. 최근에 또 영국 세계 최대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건설에 나선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예. 그 해명 공시를 요구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밝힌 거죠. 확정된 말은 없다. 하지만 확정이 되거나 한 달 후에는 재공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살려놓은 거죠. 기대감을 살려놨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관련 종목들 가장 중심 테마예요. 반도체 테마 약간 밀려났고 전력 테마, 전선, 연료전지,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매기세가 쏠려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퐁당퐁당으로 좀 쉬어가면 다음날 올라가고 이런 흐름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다만 그 중심에 있어서 너무 사이드로 빠져 있는 종목들은 상승 흐름이 2, 3일 정도 단기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예. 그리고 그 스토리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섹터들은 조정이 한 번씩 나와도 재차 2, 3일 후에 반등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력 전선 쪽에서는 LS 그룹주들 흐름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제가 LS를 얼마 전에 시청자한테 그 종목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연락을 예, 받아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LS 파실 필요 있습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시청자께서 상담을 그렇죠. 요청하셨다고요? 네. 예. 저희 SBS 비즈의 SBS 비즈 보고 연락했다 이렇게 그러세요? 하신 거죠. 이제 LS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약간 가이던스보다 못 미치게 나왔어요. 네네. 그럼 그 다음에 실망 매물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날 장 중에 주가는 오히려 살짝 밀렸다가 장 초반에 밀렸다가 고점을 돌파하면서 끝났습니다. 어허. 네. 그런 추세에서는 더 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LS 에코에너지도 좀 재미난 사례가 있는데 네. 이것도 어떤 베트남 해외 탐방을 같이 가달라고 또 연구원이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연구원이 어, 베트남에 이제 사업하고 있는 거 같이 한번 가자. 예. 근데 이제 촬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직원 한 명을 더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 직원은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안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에코에너지 이렇게 돈을 아끼는 회사는 주가가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논리가 이상하다. 아니, 그거는 비행기표는 끊어줘야죠. 저도 지금 이해는 안 가요. 그 한 명 더 끊는다고 얼마 한다고. 글쎄. 이렇게 독하게 돈을 아끼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요. 원전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최근에 보면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그 미국 최대 소형 모듈 원전 SMR 설계 업체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그렇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2조 원 가량 이제 하청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 체코 정부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 팀 코리아 지금 7월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네네. 근데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네, 이제 예.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눈앞의 이득을 잠시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SMR 요건 좀 약간 내용이 다르거든요. 소형 모듈 원전. 그렇죠. 요거는 네. 미래지향적인 기술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원전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상용화된 이후에 정말 안전적인지 어쩐지는 두고 봐야겠죠. 과거 원전 사고도 예상치 못했던 사고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일단 관련주들이 너무 급등락이 심해요. 그래서 너무 급등락이. 예, 조정이 한 번 나오면 또 진을 빠지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60일선 조정까지 나온다면 모를까? 글쎄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거 저는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0.4% 반등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2,647포인트로 예상 체결지수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4%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28포인트. 양시장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보게 되면은 74,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 3%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3%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3,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SK 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또 많이 오른 측면이 있고 또 삼성전자는 다소 좀 소외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글쎄 오늘 장에서는 또 키 맞추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0.9%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5만 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4만 원이고요. 기아가 오늘 1%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8,9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6만 200원. 셀트리온이 0.9%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17만 9천 원이고 KB금융도 1.6% 상승이 예상됩니다. 호가 8만 원이죠. 포스코홀딩스가 1.7%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6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하락 출발 좀 예상되고요. 이렇게 되면 나흘 연속 주가 조정을 받게 되는 건데 호가 18만 1,500원이고 에코프로도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만 7,800원. 알테오젠이 강보합 예상되고요. HLB가 0.6% 상승 예상되면서 지금 호가는 6만 1,900원이죠.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4만 1,400원. 그리고 민호공업도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6만 1,000원. 셀트리온작 보합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래시스 모두 1%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각각 15만 7,200원, 4만 7,45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개장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쨌거나 지금 삼성전자 7만 3천 원은 예. 일종의 그겁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저거 200일선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저 레벨 무너지면은 육자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7만 3천 원은 지켜야 되는 레벨이니까 오늘만큼은 예상 체결 지수 저게 유효해야 되는 그런 날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지금 저기 뭡니까 부장님? 네. 저 부장님 하신 표현 중에 재밌는 표현들이 많잖아요. 천하제일 단타 대회도 그렇고 끼 있는 종목도 그렇고. 네. 보니까 KB금융이 벌써 한 2번 정도 공시했나? 우리가 밸류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 예고성. 다음에 네. 또 예고해 드릴게 네. 이런 거 했는데 어제는 또 제주은행은 또 왜 이래요? 네. 제주자에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끼가 많나요? 제주자가 붙은 기업으로는 제주은행, 제주반도체, 제주항공, 제주맥주 맥주까지. 이런 4개가 예, 있죠. 4개가 있는데. 2개는 3개 정도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제주자가 붙으면 주가가 간다는 얘기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관련 없는 얘기다. 그다음에 네. 제주은행은 좀 확실히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이게 12,000원 언더로 밀리면 가끔씩 툭툭 튀어오르는 글쎄 그러더라고요. 예, 날치 같은 종목입니다. 날치. 예, 그 대신 날치기 때문에 꼬리를 달고 내려오죠 항상. 그렇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높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주은행을 반드시 사야 돼라고 하는 가문의 유언이 있었다면 네. 가문의 유언. 제주은행은 12,000원 밑에서만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 날치 그다음- 같은 종목이라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 그렇죠. 꼬리가 어제도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 종목에서는 역시나 메리츠 금융지주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메리츠. 네, 제가 다녀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강부장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가장 반복적으로 자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과거 밸류업 프로그램 나왔을 때 주가들 막 비정상적으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50% 자사주, 60% 자사주 이런 종목들 부국증권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종목들 처음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자사주 매각 소각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비이상적으로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말고 메리츠 금융주 보시게 되면 자사주 1%대밖에 안 됩니다. 매입은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 바로 소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밸류 시스템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림목도 잘 나왔기 때문에 가격 부담감도 없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1등은 메리츠 금융지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그래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10,000원대 초반이었던 게 지금 이게 9만 원 근처까지 왔다가 현재 76,000원. 오르긴 많이 올랐네요. 네, 많이 올랐죠. 여기 자사주 매입이나 이 주가 부양의 진심이죠, 여 경영진들이.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철학은 국내 기업들의 많은 대표님과 다르고 오히려 해외에 있는 기업 밸류에이션을 연구하는 분들과의 괴를 좀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이? 네, 실적이 좋아진 거를 현재로 하지 않고 미래 밸류에이션 가치를 위해서 계속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뭐 그냥 한번 일반적으로 들여다보는 그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기 메리츠? PER도 한번 봐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PER는 거의 다 뻔하잖아요. 네, 뻔해요. 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거 찾는 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고만고만할 거다. 네네. 고만고만할 거다. 네. 아니, 저는 이제 그 음식료 섹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그때 뭐 삼양식품 얘기하면서 네. 불닭볶음면 얘기했는데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삼계탕 해외 수출 늘고 있다. 네. 이게 습 용도로 많이 먹는다 이런 네. 말씀 주셨는데 때마침 또 오늘 BBQ가 치킨값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자, 치킨값을 육개주 올렸다고 여쭤보고 싶어요. 치킨값을 올렸다고 할인 주가가 간다고 한다면 단기 상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분위기가. 그럼 BBQ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치킨 가게들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곱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허니픽에서 할인 얘기하고 나서 주가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한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지루한 종목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못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 그래서 육개주들은 주가가 바닥에 있어서 드린 힌트이지만 상승폭이 너무 지루해서 오히려 풀무원이나 CJ 제일제당을 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삼양식품은요? 삼양식품 저는 보고 싶은데 저도 못 들어가는 종목 어떻게 시청자한테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 갭 상승한 거 보면 좀 약간 무서워요. 근데 이제 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아. 갑자기 급락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차익 실현 욕구는 있으니까. 그럼 풀문하고 CJ 제일제당은 어떤 뭐 모멘텀이 있어서 더 좋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겁니다. 간단하게 삼양식품 대비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예. 이런 관점이고요. 이걸 만약에 테마주로 본다고 한다면 대장주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은 실적과 더불어 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타자 종목들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CJ 듭니다. 제일제당은 비비고고 풀문은 뭐죠? 풀머는 얄피 만두. 얄피 만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얄피 만두를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비비고보다. 비비고보다 훨씬 맛있죠. 만두피가 속이 얇다. 속을 꽉 채워놨죠. 그래서 풀무원 얄피 만두가 난 더 맛있더라. 사실 개인적으로 만두를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풀문 CJ 제일제당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조금 꼭 이쪽 분야뿐만 아니고 조금 이렇게 업체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게 마냥 가격이 인상한다고 해서 매출이 늘거나 이익이 늘겠거니 이것도 제가 봐서는 좀 단견인 것이 저만 하더라도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치킨값이 더 오른다. 저는 치킨 안 먹고 말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도 너무 땡길 때가 한 번씩 있으니까. 있죠. 날씨 좋아지면 맥주 땡길 때가? 생각나고. 예. 그렇다고 집에서 튀길 수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그건 그러네. 네. 근데 가격 올리고 하는 거는 그 기업의 고유 전략이니까 그거 가지고 뭐 뭐라 할 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만 만약에 너무 몰려서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한다면 경쟁이 뒤처지는 거니까 다시 내릴 거고 다른 데들이 올리면 내가 잘 올렸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자유경쟁 아닙니까? 이거 그건 가지고 맞죠. 근데 이제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네, 맞아요, 거고. 맞아요. 예. 다만 소비자 단체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본다고 하니까. 제가 제일 화나는 게 소주 공장에서 100원 올렸다고 식당에서 1,000원 올리는 거 말이죠. 이런 거는 이런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다들 인플레이션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어쩌네 하면서도 보면은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렇게 해서 서로 제살 파먹게요.
결과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워낙 또 고충이 크다 보니까 네, 저희 또 개장하고 좀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31일 금요일 5월 마지막 거래일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1분기 GDP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앞서 속보치보다도 더 둔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사실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둔화된 것으로 나오면은 미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간밤에는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오히려 주식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이 하락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부추겼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와는 또 다르네요. 코스피가 0.8% 상승합니다. 2,657포인트, 코스닥도 0.37% 올라갑니다. 835포인트,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 올라갑니다. 74,500원.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네요. 0.6% 하락으로 194,3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5% 상승합니다. 33만 3천원. 현대차가 0.78% 올라갑니다. 25만 9천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상승합니다. 기아가 오늘 2% 강세네요. 12만 원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입니다. 6만 1,100원. 셀트리온도 1.5% 올라갑니다. 18만 원이고요. KB금융도 1.9% 올라가면서 8만 200원, 포스코홀딩스도 1.4% 올라갑니다. 3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 쪽 흐름 괜찮아 보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줍니다. 0.9% 상승 18만 7,3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78% 올라갑니다. 9만 1,700원, 9만 2천원까지 올라가네요. 알테오젠 1% 상승합니다. 18만 1,900원이고 HLB도 2.4% 상승합니다. 6만 3천원. 엔캠은 좀 떨어집니다. 27만 4,500원이고요. HPSP도 0.8% 하락합니다. 4만 1,950원. 리노공업은 올라갑니다. 26만 7천원이고요. 셀트리온제약 0.78% 상승 중이죠. 9만 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0.6% 상승하면서 15만 9,900원. 클래시스가 지금 시가총액 한 단계 더 올라서네요. 1% 상승하면서 4만 8,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나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은 통신주라든지 보험주, 2차전지, 우주항공 움직이는데 통신주에서 오늘 KT가 좀 강세를 보여줍니다. 2.7%, 3%. 이 종목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오랜만에 좀 움직임을 보여주네요. 37,150원. 그밖에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험주 내에서는 손해보험주들 흐름 좋습니다. DB손해보험이 2.9% 상승합니다. 10만 5,400원. 삼성화재도 2.78% 상승하면서 35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생명도 흐름 좋네요. 8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항공기 부품, 우주 관련주. 우주 관련주 볼게요. 시간에서 확실히 강세를 보여주더니 오늘 지금 개장하자마자 주가 좀 강세 흐름 보여주는데 AP 위성이 지금 15% 급등합니다. 19,000 지금 60원 선이고요. 컨택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8.9% 상승 17,100원 선이고 지금 보게 되면 비츠로테크, 하나시스템도 각각 5%, 2% 상승합니다. 9,860원, 17,78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7.4%,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강세네요. 지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7% 강세 보여주면서 11,990원. 그리고 제노코도 5.4% 상승 중이고 지금 보게 되면 인텔리언테크, 세트레가이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양 ENG도 3% 올라갑니다. 19,34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4% 상승합니다. 20만 7천원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보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흐름 좋네요. 아이큐어가 24% 급등합니다. 2,305원. 피아도 강세입니다. 13% 넘게 올라갑니다. 27,000원. 그리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각각 1%, 3% 강세네요. 43만 500원, 19만 4천원. 클리오도 올라가고요. VT도 1% 상승합니다. 31,850원.
세화 PNC, 인걸 우드랩도 4%에서 3% 강세입니다. 뭐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종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뭐 중소형 쪽에서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밖에 이제 OEM, ODM 업체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지금 3.5%에서 2% 강세입니다. 61,100원, 16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우주항공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뭐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형성그룹 같은 게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이거는 이제 동전주다 보니까 약간 조금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기업 가치를 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이 1% 안팎으로 오르는데 직구 제품과 관련해서 금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테마 측면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사입니다. 각각 111억 원, 그리고 기관은 801억 원 순매수고 개인 투자자가 85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18억 원, 34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30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3,848계약 지금 순매수 보여줍니다. 이제 개장한 지 5분 됐는데 빠르게 매수 보여주네요. 지금 시각 9시 6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좀 떨어집니다. 1원 40전 하락한 1,37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이 정말 변동성이 크네요. 네, 변동성 크고 세상은 그렇게 잘 쉽게 안 망하고 대한민국의 증시가 천하제일 단타대회인 것은 여전하고 그 단타대회를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이름의 저쪽 사람들이죠. 오늘은 또 분위기 보니까 11,000개 사겠네요, 선물. 그러게요. 지금 뭐 이제 시작하는 개장한 꼴이. 지 6분인데 이렇게 사면 시작하는 꼴이 보니까 오늘은 또 이미 상방 4,000계약 넘어섰고 네. 그동안 쭉 밀었던 거 쭉 당기면서 또 해먹을 모양입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또 좋은 장이 서네요. 네. 아니 화장품주 흐름이 요즘에 보면 굉장히 좋은데 예전 화장품주랑 확실히 달라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저도 모르는 생소한 종목들이 막 화장품주에 다 속해 있더라고요. 아니, 한 2, 3년 전인가 네. 비상장 주식 삼성 그 화장품 관련 종목도 투자라는 제안이 한번 들어왔었는데. 비상장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 임박해 있으니까. 예, 근데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세 보여가지고 매수 안 했던 게 너무 후회가 많이 돼요. 아. 그때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너무 이게 힘든 시절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화장품 제조사도 좋은데 실리콘투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생산 업체보다는 뷰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리콘투보다 덜 오른 뷰티 플랫폼 기업인 CTK라고 하는 기업도 눈여겨봐야 된다. CTK. 네, 이 종목은 이제 뷰티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뷰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도 좀 견조합니다. 네, 그 정도로. 아니 오늘 또 의료 관련주들도 올라가는데 이건 참 신기한 게 뭐 한세실업, 공구음원, 영원무역, 의류. 예, 의류 관련주, 아, 노브랜드, 화승엔터프라이즈, FNF. 이거 진짜 움직임 없던 섹터잖아요. 우리 부장님 평소에 별로 손 안 대시는 아니죠. 이게 종목인가 보다. 평상시에 손을 안 대는 게 아니고 매매했던 종목이긴 한데 네. 지금 관심이 없는 업종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거죠. 되게 지금, 소외됐었는데 갑자기 네.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예. 요즘에 이제 이렇게 순환매 형태로 실적이 탄탄한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단타 대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넣는 거죠. 예. 그래야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재밌을 거니까요. 아니 한세실업은 오늘 이제 갭상승하고 있는데 참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이 와중에 못 오르는 섹터가 어딘가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때요? 못 오른 거요? 예, 오늘은 어지간하면 다 가지 싶은데 위로 아닌가?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져요. 사실 이게 세계 이윤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뭐 1조 한 3,800억 원이면은 이걸 주식을 다 팔 수는 없거든요. 경영권이 그렇게 되면 방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매각할 거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해석인 것 네. 같은데 일단 주가 자체는 이 참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일 수도 있고 근데 다른 SK 주들은 또 좋잖아요, 또. 다른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쪽은 또 올라가요. 꼭 그렇게 연관지어서 뭐 주식을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조금 예.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그러니까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울고 거예요. 싶은데 뺨 맞은 그렇죠. 격이라고. 그 말이 맞는 거고. 예. 그리고 어쨌든 재산 형성 과정에서 결혼한 기간 동안
재산이 이만큼 늘었으면 절반 떼어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네. 법인 거고 그 정도 예상했을 거고 음. 이 1조 정도는 갖고 있을 겁니다. 준비는 분명히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가에 연관적으로 상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나마 뭐 삼성전자가 더 나을 것 같다. 네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부정적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니픽 그래야죠. 이제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니픽 들어야 되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요? 아니 하고 또 뭐 다른 얘기 하셔도 돼요. 아, 네네. 예. 오늘의 허니픽은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끝판왕,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같이 엮여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힌트 드렸죠? LTC. 네, 바로 LTC인데 뭐가 더 셀까요? 전고체 배터리와 SOFC.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테마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보시게 되면 전고체 배터리는 전기차가 더 긴 주행거리가 필요해서이죠. 1000km는 달려야 되니까. 근데 SOFC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공급이 부족하니까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그냥 검색할 때는 1이라는 전기를 쓴다고 한다면 AI로 검색을 하게 되면 10의 전기를 써야 됩니다. 10배의 전기 소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전력 공급이 불안해진 상황이 되다 보니 SOFC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오늘도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이나 뭐 SOFC 관련 종목들 흐름 나쁘지 않은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LTC, SOFC 또는 LTC 전고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많은 기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사가 LTC, SOFC의 전해질 개발 완료, 차세대 연료전지 상용화 눈앞,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체인 LTC가 최근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의 전해질 개발에 대해서 실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언제 나왔을까요? 2017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2017년. 네. 자그만치 7년 동안 관련 기술을 단련시켜 온 겁니다. 이 회사는. 네네. 예. 실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과 SOFC 전해질 소재의 생산 기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은 LTC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산소 이온만을 전달해서 전기가 통하도록 만드는 소재로 우리나라에서는 SOFC 전해질 관련 기술을 확보한 유일한 기업 중에 이 회사의 고체 산화물 전해질은 연료전지 내에서 연료극 수도가스와 공기 중의 산소가스가 직접 만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 현재는 반도체 공정 소재 중의 하나인 박리액, 세정액 등을 국내 유수의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공급하고 있고요. 종속 회사인 LSE는 반도체 웨이퍼 세정 장비를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적자였던 회사였는데 올해 네. 1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네, 흑자 전환 성공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라고 하죠. 네, 네. 턴어라운드. 네. 예. 주가와 차트는 딱 눌림목 반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소개해 주신 기사가 2017년이라고 하셨네요. 네. 진짜 2017년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뭐랄까 10,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에서 뭐 다지기 하다가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이른바 그거네요. 상당히 끼 있는 종목이네요. 보니까 주가 움직임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들어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아이아 갔다 온 에? 아이아를 갔다 온 예. 연구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이 NDR을 했답니다. NTHC가 최근에. 근데 이제 뭔가 감추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나올 게 있으니까 레포트 쓰고 이런 걸 또 좀 상반기 때 좀 자제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다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당장 주가가 움직여야 기분이 좋은 건데. 이제 그래서 레포트가 전무합니다. 최근에 나온 레포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하지만 뭔가 가시화된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고 왔다 이렇게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액침 냉각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뭐 AI 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력 수요에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뭐 전력 전선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액침 냉각,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은 어떨까요? 일전에 제가 GST 말씀 주셨어요. 말씀드렸었고 주가는 들썩였죠. 예. 움직였고. 자, 완전히 이 종목들은 그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사이드 중에 사이드로 빠져 있는 종목입니다. 사이드 중에 네. 사이드. 다만 GST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예. 반등은 한번 나오겠다. 눌려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단은 패스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더 눌린다면 모를까. 이런 사이드주들은요. 박스권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예. 박스권 플레이. 박스권 플레이. 예.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해서 위에서 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6월 달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까요? 시장 흐름, 국내 증시 어떨까요? 시장에 대한 전망은 자 이제 대선이 11월이지 않습니까? 네. 미국 대선이 네. 그때까지는 미국장이 크게 꺾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버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제가 좀 손절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손절을. 네, 손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 기준을 정해놨으면 그 원칙을 절대 어기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원칙이라는 거는 수정을 하게 되면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과거 경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손절과 내가 실현에 대한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는 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다. 다만 내가 플레이 상에서 주가나 수익률이 그닥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수정을 해야겠죠. 그거는 전략을 수정하는 것과 트렌드를 빨리 바꾸는 거지 원칙, 내가 정해놓은 매매에 대한 원칙은 절대 수정해서는 안 된다. 그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종목들. 힘이 들어간다는 건 그 회사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면 힘이 들어갑니다. 너무 이제 믿음? 그렇죠. 사랑에 빠지는 거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거. 보통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시그널을 줘도 그 상대방이 헤어지자는 시그널을 줘도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원칙 손절 라인을 벗어났으면 손절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거죠. 남녀 관계도 보면 콩깍지가 씌이면 이제 뭐 결혼까지도 가기도 하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도 이게 종목에 콩깍지 씌이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종목하고 사랑은 괜찮은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 있잖아요. 사랑에는 빠져도 결혼하지 말라. 우리 강 부장님이 저 미소는 무슨 의미입니까? 엔비디아 같은 주식은 결혼해도 될 것 같아요. 와, 이것도 굉장한 얘기네요. 예. 국내 주식은 조금 결혼하기. 그럼 외국인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국내 주식은 장투하기에는 조금 취약한 거는 사실이다. 예. 몇 가지 종목들을 제외하고 대형주 말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한번 사면 안 팔고 싶은 대형주들을 좀 길게 보고 있는 게 네. 아까 HD 현대 일렉트릭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한미 반도체 예. 그 종목과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궁금해요. 이따가 또 회사 돌아가시면 네, 또 갑자기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또 몇 분 전화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생각 안 난 종목이 뭐예요 하시면서 네, 대형주가 3개를 딱 꼽아놨었는데 예, 제가 너무 이제 방송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3개 탑픽. 메리츠 금융지주. 아까 얘기했네요. 이거 결혼해도 된다고요? 아니 결혼하는 게 아니라 대형주 중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 그러면 지금 아직 돌 안 지난 아드님 앞으로 삼성전자만 사주지 마시고 메리츠도 조금씩 한 주씩이라도 우리 딸은 삼성전자. 다른 삼성 딸은 삼성전자. 그냥 1등 기업에 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1등 하라고. 네. 그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또 외국인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연이틀 이어졌던 과도한 급락장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합니다. 0.76% 올라가면서 2,655선 전개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2% 플러스권으로 83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주체 자금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관의 자금 같은 경우에 3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는데요. 현재 1,68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122억 원 소폭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오늘은 팝니다. 1,492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69억 원 순매수, 여기에 더해서 개인이 18억 원 소폭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만 36억 원 팔자 포지션입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제품과 손해보험 업종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화장품 업종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방송과 엔터 업종 하락폭이 가장 크고 전기장비와 비철금속 업종도 마이너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지금 우주항공산업 관련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조금씩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기념해서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약속한 영향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요. AP 위성이 9.17% 강세로 18,100원, 컨택이 5.84% 올라가면서 16,6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양 ENG와 제노코 3%대 플러스권이고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2.87% 상승하면서 11,46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상승세를 탑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일본을 넘어서 미국 시장까지 공략하면서 10년 만에 제2의 호황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이큐어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2,405원. 삐아가 16.38% 질주하면서 21,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콜마홀딩스가 5.67% 상승합니다. 9,870원. 잉글우드랩이 6.17% 플러스권으로 2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세화 PNC도 6.5% 상승 중입니다. 1,065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정책 관련주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10조 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 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특히 헝션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된 데다 국내 자회사 설립과 신사업 추진에 대한 포부를 밝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7.79% 급등 중이고요. 아가방 컴퍼니는 지금 좀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0.18% 소폭의 플러스권, 3위 각기가 0.42% 올라가고 지금 SMG 엔터가 1.08% 플러스권입니다. 11,27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캐리소프트 0.71% 올라가면서 4,28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험 업종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중에서 일부 종목들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 밸류 프로그램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의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면서 보험 업종의 업종 매력도가 비교적 부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업종 관련주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0.73% 올라가고요. DB손해보험이 1.76% 강세로 10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도 현재 1%가량 올라가고요. 흥국화재가 0.78% 플러스권, 반면에 현대해상은 0.45% 내림세로 33,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준균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우리 시장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넘기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6%를 조사하는 등 매크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너무 뒤처지는 흐름이라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쉽게도 6월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수렴형 차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고 두 달 연속 하락하며 20월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모습인데요. 추세적 관점에서 볼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차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현재 2달 연속으로 본인점에 대한 상당 돌파에 실패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경우에 기술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좌측에 노란 동그라미 표시를 해뒀는데 2013년, 14년, 15년에도 지금과 비슷한 구간이 있었죠. 볼배 상단 돌파 시도 후에 결국 실패하면서 하락했던 케이스입니다. 2020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추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양적 완화로 유동성이 공급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유동성 상태도 아니고 경기 흐름도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6월에는 주식 비중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수적으로 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도 추세가 좀 좋아 보이는 세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고요. 피부 미용, 비만 치료 등 분야에서 초음파 기반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판매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정비열 초기 국면이고 최근 부진했던 코스닥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강하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의 생산 및 또 시험 검사 시스템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난 5월 14일 공개됐었던 오픈 AI의 GPT-4o 모델 시연에서 AI가 영상 통화를 통해 시연자 및 주변 상황을 해석하는 장면이 등장했고요. 다음날 공개된 구글의 제미나이 시연에서도 주변 영상을 촬영하면서 AI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즉, 온디바이스 AI에서도 카메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지난 2월 강한 상승 이후에 2달간 가격 조정을 거치고 최근 다시 상승 파동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현재 20에서 눌림목 구간으로 코스닥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기금, 투신 등의 매수에도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PSK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의 설계, 제조,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소폭 하회하였지만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OPM 27%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국 고객사와 신규 장비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최근 가벼운 조정을 거치고 또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투신, 연기금 등 매수에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밤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4월 PCE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도 한데요.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주시죠. 네, 드디어 오늘 밤 22시 30분에 PCE가 발표됐는데요. 페드가 참고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을 겁니다. 일단 다행히도 컨센서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PCE는 CPI와 PPI 대비 컨센서스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현재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모두 이전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중요한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25%, 전년 대비 2.76%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발표됐던 전년 대비 근원 PCE가 컨센 상회로 나왔었기 때문에 금일은 컨센 하회 또는 부합으로만 나와줘도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혹시라도 컨센서스를 상회하게 되면 큰 악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PCE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실업률, 비농업 고용지수, 구인 이직 보고서, 제조업,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 등 중요한 지표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월 반복되는 지표들이지만 너무 중요하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개인적 소견으로는 금일 미증시가 하락한다면 다음 주에도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나연석 자산관리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온 재테크 소식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신흥국 채권 투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높고 강달러로 인한 신흥국 투자 약세 상황이라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신흥국 채권에 대해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때 국내 고액 자산가들의 필수 재테크 상품이었던 이제 브라질 채권이 최근 ELS 대안 상품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들어서만 2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다면서요. 네, 브라질 정부의 금리 인하와 헤아라 가치 안정이 맞물리면서 브라질 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요 5대 증권사를 통해 사들인 브라질 국채 순매수액은 약 2조 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5대 증권사에서 브라질 국채 판매액은 8,6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4,626억 원 대비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브라질 채권은 말 그대로 브라질 중앙정부가 자금 조달이나 정책 집행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인데 브라질 정부와 한국 정부가 맺은 국제 조세 협약으로 기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 일단 한번 요즘 워낙에 또 브라질 채권이 또 입소문을 타고 있고 PB분들이 많이 그거 언급하는 상품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수익률 상황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수익률이 좀 굉장히 좋은데요. 현재 시점으로 지난해 초 브라질 10년물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약 38%의 연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대 초중반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당시에 2016년도에 연 70%에 육박하는 고수익을 기록한 적도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조세협약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수익률에 매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하반기에도 신흥국 채권 투자 환경은 나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예상 웃돌고 있고 달러도 계속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환경이 괜찮다라고 보는 건데요. 신흥국들의 금리 수준이 높은 만큼 추후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흥국 채권에 원화로 투자했을 경우 예상 금리 전망과 환율 전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원화로 따진 기대 수익률을 발표했는데요. MH 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23.7%, 남아공 16%, 찌르케 13.9%, 멕시코 11.7%로 10% 수준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8.3%의 기대 수익률을 내다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요 브라질 채권 요거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우리 나연석 관리사님하고 전화로만 하기에는 이게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이거 진짜 대박을 내신 투자자분들도 계시고 시점에 따라서는 아주 고생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거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고 이게 더군다나 이게 환위험이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요. 요 좀 위험 부담이 적지는 않은데 요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수익률만 보고 결코 쉽게 접근하시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신흥국 채권은 초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 만큼 더욱이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자면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만약 미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 신흥국 채권의 자본 차익들은 같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정세의 영향인데요. 앞으로 있을 미국 대선, 전쟁, 중동과 동유럽의 정세, 양안의 갈등 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달 브라질 남부 지역을 덮쳤던 역대 최악의 홍수가 쌀 수확에 영향을 미쳐 생산량이 감소해 잠재적으로 농산물 수출 부진과 헤아라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분들 아마도 없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 과세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1주택자 폐지론이 언급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하지만 야당에서 먼저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도 다소 고무적인 모습입니다. 네, 좀처럼 잠잠할 날이 없는 부동산 시장이죠. 자, 일일이 정보 따라잡기도 힘드실 텐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짚어보도록 하시죠. 도시화경제 송승윤 대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예. 종부세. 네. 지금 오늘 5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이 5월은 종소세의 달. 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네. 이게 자 다수당인 제1야당에서 이게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발언이 나왔다. 그렇다면 좀 시장으로서는 좀 기대를 품을 만한데 요 2022년 그럼 재작년에 종부세 기준 완화했다고요? 예.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 이슈와 관련한 시장 반응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사실 이 종부세가 항상 뭐 정치적인 그 논쟁도 네. 되기도 하고 어떤 투자 시장에서도 이 종부세에 따라서 어떤 주택에 대한 그 보유에 대한 여력 또는 뭐 주택을 매각을 할지 또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하는 게 이 종부세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그 정권에서는 종부세는 좀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항상 많았고 진보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뭐 지역 균형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지역별로의 이런 뭐 어떤 양극화 현상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잘 알고 있는 뭐 진보 정권이라고 불리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 이런 완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픽에 나온 것처럼 뭐 원내대표나 최고위원이나 뭐 대변인이나 뭐 정책위원장 뭐 이런 분들도 나와서 이 종부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라면 이제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그 당 자체가 항상 뭐 부자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이 종부세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았던 게 이중과세에 대한 그 문제점. 예. 그리고 이 종부세라는 그 뭐 제도가 뭐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좀 갖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라든지 재산세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부세를 가지고 지방에 계속 뭐 어떤 뭐 재원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세금이라는 거는 그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들을 해야 되는데 세금은 내가 내고 그 세금에 대한 그 혜택은 다른 곳에서 있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 분들께서도 고민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이 종부세하고 재산세로 가기 위해서 한 번에 어떤 세금 제도나 이런 부분들 한 번에 점프를 못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런 1주택자에 대한 그 종부세가 완화가 된다라는 그 신호라는 거는 뭐 향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이 종부세가 점점점 완화가 되고 재산세 쪽으로 좀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게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해석들도 꽤 많습니다. 그 서울 안에 또 수도권 같은 경우에 종부세에 해당되는 집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뭐 일부 극소수만이 어떤 종부세를 냈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그 마용성에 들어가는 지역들, 그다음에 강남 3구에 들어간 지역들, 뭐 한강벨트에 들어가 있는 곳들 같은 경우 종부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뭐 선거 표심이라든지 또는 뭐 지방 선거라든지 이런 부분 안에서 서울 안에서의 그 흐름 뭐 이런 것들도 좀 일정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그 종부세에 대한 그 폐지 그리고 1주택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얘기는 종부세 그 1주택자는 폐지가 돼야 된다. 그 얘기는 이 부동산 시장, 그 투자 시장 안에서는 이 좀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왜냐하면 주택 수보다는 주택 가격에 조금 그 무게를 좀 주다 보니까 뭐 30억, 50억 한다라고 해도 1주택자라면. 근데 2억, 3억 되는 주택을 두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금액들을 뭐 여러 가지 뭐 합산들을 하다 보면은 좀 불리한 여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1주택자 종부세 폐지가 맞는지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종부세라는 제도를 폐지를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의 의견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전에 자막에 추경호 의원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네.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잡겠다는 발상을 버려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징벌적 과세라. 벌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 좀 내야겠다는데 뭔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비싼 집 살고 있다. 비싼 집에 살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정책적인 실패 때문에 나는 비싼 집이 아니었는데 몇 년간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내가 그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뭐 반포 잠원동 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예. 네. 본인들이 네.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듬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금 내려고 대출 받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살고 있는 집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차도 줄여야 되고 그 좀 나가는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애들 학원도 끊고 뭐 그러신 분들도 많죠. 거기다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또 내고. 따로 내고. 그러니까 이중과세 이게 나오죠. 예, 정치권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예. 네. 종부세에 대한 그 필요성. 예. 그러니 다들 저녁에 한 잔 올라오면은 다들 그런 내가 내는 세금으로 말이야 이 소리 하면 나올 만도 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종부세 예. 내는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거든요. 부자다라는 부자다. 얘기지. 근데 이제 너도 나도 내다 보니까 별로 부러운 대상이 안 이미 돼버리고 뭐 서울 그래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을 넘어선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야당 쪽에서 1주택자 폐지론 네. 들고 나왔어요. 퇴근하면서 우편함 열기가 겁이 납니다. 오늘은 또 뭔 세금 고지서인가 싶어서. 막 국세청 등기. 이런 아유 거 많긴 보면. 많아요. 네. 예, 네. 예. 아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테일이 관건인데 어떤 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뭐 나오는 얘기로는 그 이사 지금 거주 이동하는 데 있어서 뭐 내 집 마련해서 집들 조금씩 넓혀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과거 뭐 59제곱이면 18평 정도 되는 뭐 주택들 뭐 이런 데서 25평 그다음에 33평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을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일시적으로 2주택자들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특례 적용하는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속받는 주택들 공동수요분 이렇게 받는데 자녀분이 받다가 각각 받으면은 각각 이제 다주택자가 돼버리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소유주택에 대한 그 과세 이게 자꾸 이 임대사업자들한테 과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을 겪고 이런 그 불편함 때문에 어떤 주택을 가지고 뭐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들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자들이 점점 축소가 되고 뭐 주택을 매입을 해서 어떤 그 임대 시장에 내놓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전세난 또는 월세 가격 인상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에 33만 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119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종부세 대상자 같은 경우는 41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2017년 3만 6천 명이었는데 2022년에 23만 5천 명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주택자들에 대한 이 부담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일단 이사하는 거 문제들 그리고 상속하는 문제들 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이 위축되면서 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 공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려운 그런 환경이 놓여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부세에 대한 그 개편 내용들은 이 과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한 그 시각들을 열어놓고 이게 보수 또 진보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체적인 의견들을 들으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송 대표께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이게 무슨 수시로 그 야당에서 나오는 부자 감세 네. 논쟁 여기로부터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1주택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에서 제외시켜준다. 아니 그러면 이거 더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강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더 있을 것 같아요. 늘어날 수 있는 거 똘똘한 아니에요? 한 채. 그렇죠. 그냥 똘똘한 네. 한 채라는 논리로. 네, 그렇죠. 그러면 예. 이제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좋은 아파트로 간다든지 본인이 여러 채를 지방에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주택들 다 매각하고 뭐 서울에 주택을 산다든지 그리고 지방 안에서도 뭐 일반적인 부동산들은 전부 매각하고 가장 비싼 지역들 뭐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들 매각하고 뭐 해운대로 간다든지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강남권이나 뭐 대장주 단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고가 아파트 현상들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지인 그런 투자들도 그 성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지방
부동산에 있는 그런 자금들이 서울로 온다든지 지방 안에서도 뭐 대도시 중심 가장 뭐 비싼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똘똘한 한 채 그다음에 1주택자만을 위한 그 종부세 폐지 뭐 이런 방향이라면은 어떤 지방하고 서울의 그 양극화 현상들 수도권과 지방의 뭐 이 양극화 현상들은 더욱 짙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주택 그 숫자로만 계속 이거 계산기를 두들기다 보니까 답이 자꾸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문제가 나오는 것 예.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정책이라고 내놓든지 입법 발의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길게 오래 생각 안 하고 딱 보는 순간에 그래 이런 게 필요했지 이런 법은 한번 또 만들만 하지 하는 그게 바로바로 와야 되는데 매번 이렇게 갸웃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또 다른 문제점이 보이고 뭘 그렇게 슬라이스 살라미로 가는지 몰라. 그냥 화끈하게 없으면 폐지하면 폐지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고 사람들 국민들이 불편하고 이거는 이중과세 아니냐부터 해서 뭐 말이 많았으면 화끈하게 없애고. 살라미로 자르다 보니까 그 정책의 무게감이 되게 얇고 가볍게 그러니까요. 느껴져요. 예, 맞아요. 네. 서울시 주택 정책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집 걱정 없이 뭐 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게 하겠다. 이 장기 전세 정책 두 번째 버전을 내놨는데 입주 네. 조건 좀 알려주세요. 그 진짜 그 출산율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0.76인데 전국이 서울은 0.59거든요. 0.59라면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장기 전세계 대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혼인 신고 그 계획인 예비 신혼부부까지 되고요. 또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기 때문에 대상이 좀 확장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물량 배정 같은 경우도 유자녀, 무자녀에게 한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최장도 한 10년, 자녀 한 명 나오면은 20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소득 기준도 좀 완화를 했거든요. 60제곱 이하는 120% 이하.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2인 기준으로 했을 때 649만 원 정도 되고요. 맞벌이는 180%. 그러니까 금액으로 얘기하면 한 97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초과하게 된 뭐 60제곱미터 초과하게 된다면 최대 맞벌이 200% 얘기하면은 1,083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확장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혼부부 공공주택 같은 경우가 2026년까지 4,396호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자녀를 놓고 장기 전세를 놨을 때 출산이 좀 늘었다, 출산율이 늘었다. 그러니까 주거가 주는 그 안정감이 출산율에 좀 기여를 했다라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책들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공공주택들 참 이분들 관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올림픽파크 폴에 온 둔촌주공 재건축 개발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한 300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미성크로바라든지 진주아파트, 뭐 여기 이제 잠실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여기도 지금 주택 공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건설형 같은 경우는 구룡마을이나 선디마을 뭐 이런 지역들 나오다 보니까 공공주택이라는 것은 조금 저렴하게 신혼부부들 들어가는 곳이 뭐 3기 신도시나 뭐 다른 곳들 외곽에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런 도시만에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관심도가 뜨거울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출산율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이 지역에 만약에 들어가서 뭐 거주를 하면 또 이동하는 그 기간들 동안 또 이게 그 이전에 또 자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좀 인기가 끌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외국인 관광객 이나 한국 한번 어떤가 싶어서 어떤 사람들 서울만 둘러보고 가면은 네. 깝깝할 것 같아요. 거기는 아파트밖에 없네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껏 볼 게 없네. 볼 거 없어요. 예. 질문을 하시던가 하실 말씀을 더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 질문 네, 애매하네요, 끝났습니다. 예. 너무 일찍 끝나는데요, 그러면. 예, 이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안심주택도 2,000호 공급이 되거든요. 이게 장기 전세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뭐 지금 장기 전세랑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를 좀 확대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다자녀 가구가 우선되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혼부부까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 결혼 먼저 하고 아이들 뭐 계획들 네. 잘 낳아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뭐 분양을 받거나 하게 된다라면은 뭐 시세 한 90에서 한 95% 정도 분양가 책정들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도 이런 그 뭐 시설이나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잘 갖춰진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택의 질도 상향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이 좀 힘이 없네요. 좀 뭔가 투자자분들 불안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경계성 매물들이 다시 쏟아지면서 윗골이 달고 내려오네요. 네, 지수는 개장 초가 고점이었고 환율은 또 개장 초가 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날치골이라는 거죠. 날치골인가 봐요. 네. 강 부장님 말씀하시죠. 저희 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